열심히 양치하고 스케일링도 받았는데 치과에서 정기검진 때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리셨네요. 속으로 뭐라고? 뼈가 녹았다고? 하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과 의사가 녹은 잇몸뼈는 한 번 사라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라고 들으시면 어떨까요? 더욱 당황하시겠죠. 오늘은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어디를 양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잇몸뼈가 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치아와 치아 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잇몸뼈가 녹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잇몸뼈가 녹는 잇몸 질환을 저희는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무엇이고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잇몸 질환에 대해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잇몸 주위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 치주염은 잇몸뿐만 아니라 잇몸뼈, 치주인대에 걸쳐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치은염이 있으면 잇몸에 피는 날 수 있지만 양치 좀 신경 쓰시고 스케일링 정도만 하셔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치은염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개 20대, 30대 초중반 나이에는 치은염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치주염은 걱정을 좀 하셔야 합니다. 치주염은 잇몸뼈가 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녹은 잇몸뼈는 거의 되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치주염을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번, 치은염과 마찬가지로 잇몸에 피가 납니다. 2번,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번식하면서 생기는 냄새입니다. 3번,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잇몸이 치아 뿌리에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뿌리가 노출되면 시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4번, 음식물이 자주 끼기 시작합니다. 잇몸뼈가 녹으면서 치아 사이에 잇몸이 사라지고 빈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이 잘 박힐 수 있죠. 이 공간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5번째, 잇몸이 붓는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이 커져서 음식물들이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6번째, 붓는 증상이 지속되면 고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7번, 치주염이 더 심해지면 잇몸뼈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치아가 흔들릴 수 있죠. 8번, 씹을 때도 살짝 불편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아프기도 합니다. 되게 많죠. 이런 증상이 잇몸 주위에 나타났을 때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치주염을 방치하면 점점 더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면서 마치 나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픈 시기에 소금물 같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소염 진통제를 먹고 난 뒤 어라? 다 나았네? 하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치주염이 악화되는 것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몸 컨디션이 좋으면 한동안은 안 아팠다가 다시 컨디션이 떨어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주염이 안 나타나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나타나더라도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내가 치주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디를 양치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잇몸 질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은 다들 알다시피 세균이죠. 입안에 있는 200억 마리의 세균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주염과 관련된 세균들이 있습니다. 세균들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항상 존재하지만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거나 자주 머무르는 곳에 세균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음식물들이 존재하지 않게 밥 먹자마자 닦아야겠네 하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균의 입장에서만 살펴보았는데 입안에 있는 치아와 잇몸도 치아 사이가 세균에 취약합니다. 치아를 둘러싸는 잇몸은 보통 단단하지만 아쉽게도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은 상대적으로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또 치아는 어떨까요? 치아는 왜 치아 사이가 취약할까요? 모든 치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인 위쪽 큰 어금니는 치아 사이가 취약합니다. 치아는 종류에 따라 뿌리가 1개, 2개, 3개로 보통 나뉩니다. 그리고 뿌리가 2개 혹은 3개 있는 치아가 갈라지는 부위를 분지부라고 합니다. 마치 발가락 5개가 있으면 그 사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잇몸 속 세균이 분지부에 치석을 만들어 버리면 치아는 속수무책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치과에 있는 청소기구가 분지부로 들어가기 어려워 더 이상 청소를 할 방법이 없어서 치석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석이 생겨버리면 평균적으로 5년 이내에 치아를 뽑게 될 확률이 5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치주과 교수님이 쓰신 책에는 분지부에 생긴 치주염을 발가락에 생긴 무좀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기면 잘 안 낫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위쪽 큰 어금니의 경우 분지부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치아와 치아 사이는 음식물이 잘 머무르는 곳이어서 세균이 많고 잇몸이 입장에서는 방어력이 가장 약한 부위이고 치아 입장에서는 분지부가 위치해 한번 이 부위가 감염되면 더 이상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빡세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밥 먹자마자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뭐로 청소하나요? 칫솔로는 부족합니다.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과 같은 세정기가 대표적인데요. 주로 치실, 치간 칫솔 중 하나를 골라서 열심히 빡세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